저는 대전에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한 우희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흥동에 위치한 태미홀의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기획한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대전의 민주화운동을 말하다 톡투민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의 문화재 자료로 오랫동안 대전의 역사를 지켜봐온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에서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또 그 의의와 또 의미를 되찾아보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대전의 민주화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기획한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대전 민주화운동을 말하다 톡투민을 진행하게 된 우희창입니다. 자, 오늘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틀을 새롭게 세운 것으로 기록된 6월 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 항쟁이 오늘 나눌 주제인데요. 전문가들 다 모시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찬 모건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민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희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집행위원장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기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전의 민주화운동 중에서 6월 항쟁과 또 촛불 항쟁을 우리 보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보셨듯이 6월항쟁은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시금석을 놓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촛불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또 비폭력으로 또 권위주의 정권을 바꾸는데 현대사의 핵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얘기하려면 그 뿌리가 5.18에서 시작되거든요. 5.18이 왜 6월항쟁으로 이어져 있는지 이 부분은 장수산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4.19는 60년 일어나고 그다음에 80년에 5.18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87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80년하고 87년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민중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혁명은 기본적으로 한 짝이 아니냐.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6월 항쟁에서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뭐 몇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화적이었어요. 평화적인데도 불구하고 군부가 병영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희생을 가지고는 군부가 병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뭔가 6월 항쟁은 누구에게 빚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빚이 누구냐? 그거는 강주가 아니겠느냐. 강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600, 망월동에 한 660명의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실제로 6월 항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는 것은 강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저항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부 정권을 7년 만에 끝낼 수 있지 않느냐.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18을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처의식과 어떤 영감이 소위 말하자면 6월 항쟁에 시기적으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가들 자체도 엮여있던 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혁명이면서 하나의 짝이다. 그 6월 항쟁의 뿌리가 5.18에서 비롯됐고 6월 항쟁과 5.18은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전에서 6월 항쟁의 시작은 그 87년 사실 1월부터 또 전년부터 그 시작이 됐었는데,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거든요. 1월 달에 이 6월 항쟁에 첫 도화선이 됐던 박충철 열사 그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또 직선제 개헌운동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운동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항쟁 당시 전개 과정, 우리 대전 지역 그 전국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이 좀 과정을 연구해 오셨죠. 우리 민병기 연구께서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오랫동안 민주운동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끼게 됐는데 이 6월 항쟁, 이 87년의 민주화 항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건사, 그 다음에 중기 지속사, 장기 지속사 뭐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지속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박종천 열사의 사건이었었고요. 거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인 대학생들의 집회 과정에서 또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이한현 열사 사건이 이어지죠. 이러한 직접적인 사건들이 단기 사건사로 볼 수가 있다라면, 그럼 중기 지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민중들의 저항력들이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쌓여왔던 거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6월 항쟁이 갖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정권의 배제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의 폭력의 동원,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 행동,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6월 항쟁이 발생한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대전 지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85년 정도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모임들이 형성이 됐고, 또 야학 조직들도 있었죠. 이런 조직들이 85년, 86년, 87년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가 되었는데, 특히 86년에 이르러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87년에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신중간 계급 혹은 사무 전문직 계급들이 이 시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87년에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80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서거 이후에 80년 5월에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 집회가 서울역에서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때 이거 집회가 지속되지 못하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해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몇몇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친군부의 또 새로운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컸었고, 또 시민사회 그러니까 학생운동 세력 외에 다른 시민 영역에서의 지지가 그다지 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87년 상황에 와서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런 사무 전문직 계급들,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중간적인 입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입장이 취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항쟁 전개 과정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6월 항쟁 당시에 우리 민영공께서는 학생이셨나요? 네,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진짜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교나 집이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체류탄 터지고 막 그러면서 그 냄새가 계속 이제 학교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업 받다가 막 기침하기도 하고 창문을 닫아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몇 학년이었어요, 그 당시? 그때 중3이었을 겁니다. 와. 그리고 6월 항쟁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셨던 그런 네. 세대네. 냄새로 본 거죠. 우리 박정희 총장님 당시 대학생으로서 직접 그 당시에는 대전 YMCA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직접 6월 항쟁에도 참여를 좀 참여했죠. 하셨겠네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뭐 지도부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를 한 거죠. 대전 YMCA가 그때는 정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지금 서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를 정문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그 가두 시위를 해서 나오려면 앞에 작은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다리를 넘냐 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랬죠. 네. 중앙로에서 늘 매일매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사를 쭉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한 운동은
전국이 동시다발로 민중봉기가 일어나야지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성공을 뭐 완벽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만 이제 광주 5.18 광주 같은 경우는 워낙 군부가 압도적으로 거기를 폐쇄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랐죠. 알았으면 그렇게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았겠죠. 외곽으로 퇴각한 공수부대는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시의 모든 진입로를 봉쇄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새마을 열차 등 12개의 가끔 열차가 2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에서 부산 사이의 경전선 열차도 목포, 순천 사이 모든 열차가 다니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광주 장성간 국도를 비롯해 모든 도로는 계엄군에 의해 봉쇄당했다. 다니지 않고 정오까지만 운행해서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보면 땡전 뉴스 아시죠? 9시, 요즘은 9시 뉴스가 없고 8시에도 하고 뭐 그러는데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뭐 이렇게 그걸 땡전 뉴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저분을 앞으로 7년 동안 또 봐야 되나? 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전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50만 명 참여를 했고, 그건 서울이나 광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뜻깊었던 건 6월 15일과 16일이잖아요. 15일 날 유성에서부터 대전역까지 12km의 그 대장정을 학생과 시민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계속 붙으면서 대전역까지 와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은 중앙로를 점거하는, 사실은 그때 중앙로가 가장 핵심 지역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서 뭐 회사도 가고 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점거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6월 항쟁이 전국화되는 대전 지역의 기폭제 역할을 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저는 사실 87년 6월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네, 6월 항쟁 때 제대하자마자 참여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장 교수님 생각하는 6월 항쟁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뭐 저는 그 6월 항쟁을 직접 조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민주운동 청년연합, 지금 얘기하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시위를 기획을 하고 시위의 시작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어요. 기획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이 잘 싸웠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6월, 10월, 예를 든다면 6월 10일 항쟁 때 몇만 명이 모였나 이렇게 민통련의 소식지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대구가 4만, 부산이 5만, 우리가 5만이었어요. 인천 3만. 대전이 나름대로는 이게 전국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저항들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잘 매개를 했다, 성공적으로. 그 점에서 우리가 대전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 시위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청하고 대전역 사이 이 중앙로를 점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소위 이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위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장악하면은 가장 소문이 빨리 납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알아차립니다. 왜 싸웠냐. 거기에서 모든 저녁 밥상에서 그 시위에 대한 얘기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 아크로폴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장시간에 점거한 것은 6월 16일이었습니다. 6월 10일은 잠시 동안 한 적은 있었지만은 장기간 완전히 차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이지 저쪽 대전역 쪽에서 있잖아요. 목적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 2-3만 명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경찰들도 막을 수가 없고. 경찰은 서부경찰서에 최후 방어선을 세웠지만 시위대는 쏟아지는 최루탄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계룡육교를 넘어 대전역에 집결했습니다. 수만 명이 앉아서 토론하고 시위하고 노래하고 했던 그 기억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새롭게 민주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고 그런 힘이 되는구나. 그 스크럼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아크로폴리스인 이 중앙로를 점거했다라는 그 희열로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어떤 정치적 해방감, 우리가 드디어 소위 말하자면 억압적 군부 정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이나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시위를 조직했던 운동본부가 있었거든요. 개헌정치 운동본부가 있는데 운동본부가 한 20개의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자, 모든 운동이라는 게 하나는 어떻게 연대의 스크럼을 짤 수 있느냐, 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연대는 기본적으로 학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청운동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가톨릭이나 신교, 제야, 정당까지 포함하는 가장 강범위한 그 당시에 그 연대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이데올로기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세력이 지역에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이는 이런 운동이라는 것을 매개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무리 벌어진다고 해서 말하자면 매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체적인 조직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대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생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학생운동이 말하자면 총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장악되고 가장 투쟁적인 조직인 애학토라는 것이 애국학생투쟁협회. 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투쟁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대 조직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위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마저도 나름대로 준비되고 있었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대규모, 예를 들면 뭐 10만이나 뭐 이런 규모의 군중 시위를 나름대로 끌어내고 그들을 조직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우리 중앙로가 모든 그 당시 시내버스가 지금은 좀 다르지만 모든 시내버스가 중앙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월 16일 날 그 다니던 도로 전체가 그 차가 아니라 사람으로 꽉 메우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 장면도 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항쟁이 전개돼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완성이 됐지만 6월 항쟁의 그 한계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게 6월 항쟁 시기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화랑 시기였습니다.
화랑식이어서 삼조화랑.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은 성공으로부터 온 얘기다. 그러니까 원래 군사 정권이 이런 걸 약속했거든요. 그다음에는 산업화 성공시켜주고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 막아주겠다. 이거 약속했는데 그거 다 이뤘으니까 니네 평양으로 돌아가 이제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이게 성공으로부터 온 군부 정권의 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노동자들은 사실은 7, 8월 대투쟁 있잖아요. 전국에서 보면 한 4,200건 파업이 좀 벌어졌잖아요. 근데 6월 항쟁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이 말하자면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끌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증거인 것 같고, 또 이게 길거리는 학생하고 이게 제야에 있는 단체들이 주도를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인 대표성이나 정치적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위에 이거의 모든 말하자면은 결선항의 문제, 정치적 결선항의 문제는 이들의 테이블에서 다뤄졌던 거죠. 사회적으로 충분히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 협약이 뭐의 단계예요? 헌법적으로 사회적 협약으로 헌법이 나타나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헌법이 조정되는, 그래서 우리가 87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87체제의 한계를 소위 말하자면 가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6월 항쟁의 한계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6월 29일 날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였죠. 예, 대선 후보가 이제 손을 들은 거죠. 만세를 부른 거죠. 예. 그래서 헌법 개정하겠다 하고 뭐 이런.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참 이후에 6.29 선언이 아니라 속이고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야권이 분열될 거를 알았고,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권 분열을 획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군부 독재 정권의 재창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재창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올라가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 대통령이 나에게 불쑥 직선제를 해도 나 이기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변함없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으십니까? 생각하며 전 대통령의 말을 재확인했다. 그랬더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뜻을 알았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87년 헌법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도부, 소위 어쨌든 국본이 됐든 시민이 됐든 지도부가 잘 싸웠는데 전리품을 그럼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적 요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시민적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쨌든 잘 정치권에 담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권력 교체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저는 이 한계도 중요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6월 항쟁을 통해서 또 이후에 7, 8월 노동 대투쟁이 됐고 그 이후에 다양한 노동조합, 6월 항쟁에서는 참여가 좀 미진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그래서 노동 성권들이 보장되는 과정들이 확보가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독재 정권 타도가 기본적인 사회적 이슈였다면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가 조금 활황되고 하면서 뭐 다양한 소비자, 여성, 뭐 환경, 시민권 이런 다양한 운동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들이 그때 저도 이제 그 한참 이후긴 하지만 뭐 대전에서는 환경운동연합도 만들어지고
그 대전 참여연대도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녹색연합도 만들어지고 여성단체는 여민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거를 민병기 연구원님께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잠수장 교수님께서 6월 항쟁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기층민족이 빠져 있고 그런데 6월 항쟁이 이제 끝나면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연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사회 분야의 그 민주주의가 촉진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라 그 노동 현장에서의 그 이게 그 노동 환경들이 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7, 8월 또 노동자 투쟁이 가지는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아까 장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층민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87항쟁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럼 왜 빠져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실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면서 정당성을 제공해 준 이유가 경제 문제인데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이행했던 게 저고가 정책 그리고 저임금 정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곡물 가격을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시켜줘야 자본가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기반 위에서 사실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면 87 항쟁 기간 동안 이 두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했나? 그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고가 정책과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감시 통제 체제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억압된 지속적인 억압 구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87년의 항쟁 과정에서도 주체로 등장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정권 기간 내에 저항 활동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70년에 우리 전태일 열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도 지하에서 조합운동 또 혹은 노동운동들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87년 이전에 85년에 구로동맹파업으로 나타났던 거죠. 구로동맹파업은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가 과거에는 다 제조업 지역이었었죠. 거기에 전체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파업에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로 파업의 정치적 의미는 뭔가 하면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저항한 최초의 정치투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통제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 저항에 대한 욕망들, 욕구들은 항상 쌓여 있었다. 근데 87년 6월은 그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구조로 확정시켜준 계기가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뚫고 나가도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 7, 8, 9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사실 그 6월 항쟁 이후에 대정부 투쟁의 가장 핵심 세력이 바로 노동 세력이었던 거죠. 축적된 그 아래로부터의 저항력이 터져나온 거다. 그 기회를 6월이 제공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박신 집행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나요? 네,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대전 이외에 아주 평온한 곳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 6월 항쟁을 아마 이제 TV로 당시 이제 보도됐던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공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그런 신호탄이 됐다는 거, 그것도 민중들의 거대한 항쟁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봐야 될 지점은 89년도 임수경 씨의 방북으로 표현되듯이 아까 이제 80년 5.18, 87년 6월 항쟁, 이게 모두 우리 분단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결국 이 분단체제가 낳은 이 민주화 운동의 요구는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또 표출이 됐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임수경 씨 방북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통일도 새로운 물꼬를 또 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통일운동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비롯해서 통일운동 단체들이 새롭게 막 결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기 연구원께서는 특히 대전 지역의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후에 그 민주화운동이 어떤 양상을 띠고 이제 좀 전개해왔는지, 좀 대전 지역의 그런 전개 양상, 이걸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뭐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이후에 6.29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비로소 이제 직선제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라고 이제 민주화 이행기에 접어들게 되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하나의 뭐 예속된, 종속된 그 신민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국가 권력과 대등한 힘을 갖기 시작하는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대전에서도 여러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88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저기 미군 부대 이전 반대 투쟁이.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쯤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팔군. 그렇죠. 미팔군, 평택에 있던 미팔군이 맞나요? 온다더라. 네. 예. 네네, 온다. 대전으로 장동적으로 온다더라. 설이 있었죠. 예. 이런 설이 들면서 이제 87년 이후에 이제 대전 지역이 다시 이제 뭉치게 되는 이런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실제 민중진영과 소위 시민사회, 좀 보수적인 시민사회이긴 하지만 시민사회와 종교 그리고 노동 쪽이 그러니까 망라해서 대항 조직을 만든, 아마 대전에서는 거의 최초의 연대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우리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모인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향성들을 찾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부터 대전지역 환경운동이 모태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반핵 반전 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좀 더 운동의 방향성들이 확장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7년 이후에 또 한 축으로는 노동운동 진영들도 지역에서도 더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중요한 공업지역이 이제 대전은 지금도 치면 이렇게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밀집된 공업지역이라고 해야 뭐 대화동, 신탄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뭐 이 정도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전 시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동천 지역, 그렇죠. 유동천 지역, 대전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게 물론 대화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살펴보다가 특이한 사례를 하나 발견을 한 것이, 대화동공단 지역에서 보육운동이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었습니다. 보육운동. 네. 그러니까 돌봄운동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네. 아이들, 사실은 뭐 대화동 공단 지역이 지금은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주 작은 이제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들을 이제 노동권과 관련된 걸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대화동에서 좀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애 보는 거는 집에 살리니 애 보는 게 무슨 사회운동이냐.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갑자기 가슴이 막.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네.